안녕하세요.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. 올해 2016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. 원숭이는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자 사람과 비슷한 동물로 잘 알려졌는데요. 백신이나 신약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험 동물이기도 한 원숭이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YTN 사이언스 양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원숭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원숭이 하면은 저도 그렇지만 뭐 침팬지라든지 오랑우탄, 고릴라 이렇게 함께 떠오르거든요. 고릴라 같은 경우는 원숭이 같지는 않긴 한데 이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이 원숭이하고 침팬지 또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을 구분을 하려면요. 네. 사실은 영장류라는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. 네. 이 영장류에는 인간, 원숭이, 유인원이 포함이 되는데요. 이 다른 동물과 달리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마주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. 또 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뇌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영장류의 특징입니다. 예. 이 또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를 베는 것도 영장류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. 이 사람과 침팬지 등이 속한 유인원과 또 원숭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꼬리에 있습니다. 이 원숭이는 꼬리가 아주 짧더라도 모두 꼬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또 유인원은 꼬리가 없다, 있고 없고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이 유인원은 크기에 따라서 소형 유인원과 대형 유인원으로 나뉘고요. 인간이 속한 이 대형 유인원에는 인간과 함께 이 침팬지, 고릴라, 오랑우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침팬지와 고릴라, 오랑우탄이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고 그리고 같이 대형 유인원에 속해 있다. 네. 이렇게 볼 수 있고 중요한 게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. 사람은 꼬리가 없으니까 네, 그쵸. 확실히 거기서 차이를 좀 볼 수 있다. 참 재미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좀 궁금해지는 게 그 원숭이와 사람이 얼마나 비슷할까 이거거든요. 네, 이 영장류 전체에서도 인간과 진화적으로 가장 비슷한 건 원숭이가 아니라 침팬지입니다. 네. 뭐 꼬리에 있고 없고 여부에 따라서 당연하죠. 네. 이 사람과 침팬지의 DNA는 98%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유전적 차이가 2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 원숭이와는 이 침팬지만큼은 아니지만 유전자가 93% 정도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. 예. 이 원숭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요. 전 세계적으로 264종이나 있는데요. 가장 작은 원숭이는 15cm 정도에 불과하고요. 가장 큰 원숭이는 반대로 1m에 이른다고 합니다. 이 또 손가락이나 도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서열이 있는 무리 생활을 하고 있고요. 무리 중에서도 2인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의 아주 복잡한 사회생활을 좀 보이기 때문에 이 원숭이들은 동물원에서도 특별 관리 대상이라고 합니다. 이 전 세계 원숭이의 절반은 심각한 멸종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. 이 열대 우림이 사라지고 있는 남아메리카나 중앙아메리카에 사는 원숭이들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원숭이 중 24종은 사실상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아시아에 사는 이 원숭이 65종 가운데 71%는 멸종 위기에 처해서 보호가 아주 절실하다고 합니다. 네. 멸종 위기를 겪고 있는 원숭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원숭이가 흡사하다 보니까 실험 동물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원숭이로 대상을 한 실험이 꼭 필요할까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네, 이 전체적인 실험 동물의 양으로 봤을 때 사실 원숭이는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일부분이긴 합니다. 예. 하지만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많은 유전자가 동일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쥐나 개를 이용한 실험보다는 더 정확하고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질병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요. 특히 쥐나 개의 실험에서는 부작용이 없다가도 영장류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. 이와 네. 반대로 영장류에서는 부작용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보면요. 1950년대 임산부들의 입덧 방지용으로 개발됐던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. 이 약은 영장류 실험을 거치지 않고 판매가 됐었는데요. 이 약이 당시 이 신생아들의 팔다리가 극도로 짧아지는 기형이 나타나면서 이 약물 사용이 금지된 바가 있습니다. 이 반대로 영장류 실험 덕분에 빛을 본 사례도 있습니다. 바로 이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백입니다. 이 약은 개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부작용이 아주 심각해서 전임상 단계에서 무산이 될 뻔했습니다. 하지만 걱정과 달리 영장류 실험, 그러니까 원숭이의 실험에서는 부작용이 없었고 이 덕분에 이 임상시험 단계로 넘어가면서 인간에게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지금은 널리 백혈병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 원숭이를 이용한 실험에서 에이즈 치료법을 찾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또 했었고요. 이 원숭이를 통해서 에이즈의 감염 경로, 진행 과정 등을 이해하면서 백신 개발에도 이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아까 침팬지가 사람과 98%, 원숭이는 93% DNA가 일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러면 이 퍼센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원숭이가 아니라 침팬지로 실험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
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왜 이 침팬지가 아니라 원숭이로 실험을 하는 거죠? 네,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침팬지나 오랑우탄처럼 같은 유인원에 속하는 사람과 유인원에 속하는 이런 대형 유인원을 실험 동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기 때문입니다. 네. 2010년 유럽연합에서 EU에서는요, 이 대형 유인원을 동물 실험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동물 보호법을 통과시켰고요. 미국 또한 지난해 침팬지를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를 하면서 실험 동물로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. 이와 반대로 원숭이, 특히 이 중에서도 붉은 털 원숭이는요, 1940년대 이전부터 실험 동물로 널리 쓰여 왔는데요. 이 붉은 털 원숭이는 다 자라도 키가 60cm, 몸무게가 5에서 11kg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주 작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. 또 이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붉은 털 원숭이가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면서 축적된 이 유전자 정보도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원숭이 실험이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. 하지만 붉은 털 원숭이의 경우도 세계적으로 이 동물 보호 단체들이 실험에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 원숭이를 확보하는 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사실 이 원숭이를 이용한 실험들이 다양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. 특히 뇌질환 연구나 우주 탐사에도 원숭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원숭이의 뇌는 해부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치매와 같은 다양한 뇌질환 연구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. 현재 치매와 뇌졸중, 파킨슨병에 걸린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또 앞으로는 치매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형질전환 원숭이의 모델까지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. 또 위험천만한 우주 개발에도 원숭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해왔었는데요. 미국은 이 1949년에 수컷 붉은털 원숭이인 엘버트 2세라는 원숭이를 로켓에 태워서 우주로 내보냈습니다. 지구 134km 바깥까지 올라갔던 이 원숭이가 세계 최초로 우주여행을 했던 1호 우주 원숭이로 기록돼 있을 정도입니다. 또 이 1961년 최초의 유인 우주선 머큐리를 발사하기에 앞서서 비행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4살짜리 침팬지 햄을 우주에 보낸 적도 있었고요. 또 최근 러시아의 경우는 화성에 유인 탐사를 보내기에 앞서서 화성에 갈 마션 원숭이를 선발해서 훈련을 좀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원숭이 하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몇 가지 속설 있지 않습니까? 네.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. 그쵸. 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. 네. 이게 어떻습니까? 네, 이 원숭이 하면 사실 바나나 바로 거의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. 그렇죠.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사실 속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네.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200여 종이 넘는 이 원숭이들 중에서 일부 자연에서 나는 그 바나나를 먹는 원숭이도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은 바나나가 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의 주식은 바나나가 아니라고 합니다. 대부분 야채나 다른 것들 예. 나무들을 먹고요. 영국 과학자들이 특히 이 사람 입맛에 맞는 당분을 아주 높인 바나나의 경우는 원숭이에게 오히려 해롭다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또 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이런 노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원숭이 엉덩이가 붉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. 파란색을 가진 엉덩이를 가진 원숭이도 있는 등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예. 이 노래가 나온 이유는 원숭이의 엉덩이가 붉어질 때가 번식과 관련이 있을 네. 때거든요. 그래서 이 암컷 개코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엉덩이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데 이때는 이 수컷을 유혹하는 이 시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도 좀 새로운 사실이고 수컷을 또 유혹하기 위해서 네. 더욱더 빨개진다. 재밌는 네.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또 원숭이에 이렇게 원숭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니까 더욱더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뉴스 성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